안녕하세요. 자, 7페이지의 소송주체론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신 판례가 있는 사안들은 최근에 예를 들면 기록형뿐 아니라 사례형, 선택형은 뭐 당연히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논점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번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느냐. 이 당사자 능력 이제 누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가.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당연히 법률상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환원을 하게 되고, 일단은 당사자 능력이 소멸이 됐다. 이 누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자연인과 법인인데, 형사소송법 328조 1항을 한번 보시면은 328조 1항 2호에서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 등으로 소멸된 때가 기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 사유예요. 그래서 328조 1항 2호에 피고인 사망, 법인이 이제 해산 등으로 이제 소멸한 경우인데, 이걸 물리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어떤 공소 제기 후 사망 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논점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당사자 능력이 법전협 시험에서는 3년 전 정도에 나왔고요. 아직 변시에는 안 나와서 선택형으로 유력합니다. 실제. 그래서 공소 제기 전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논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에 대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그대로 가야 된다. 아니다. 명확한 조문에 이거 328조 1항 2호는 공소 제기 전 사망이다. 사망이 아니라 공소 제기 후 사망으로 해석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27조 2호를 적용해서 공소기각 판결로 가야 된다. 일반 조항이 있는데 옛날에는 팽팽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통설적인 입장이 공소기각 결정설입니다. 이 공소기각 결정설로 가는 게 438조 1항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심과 관련하는데 1항이 아니라 2항이네요. 2항. 잠깐만요. 재심과 관련해서 438조에서 이제 재심의 심판과 관련해서 2항에서 1항이 아니라 2항 다음의 경우에는 거기 328조 1항 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호에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 청구가 있을 때, 자, 328조 2항 1호에서 사망자를 위한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 2항에서 본문에서 공소기각 결정 328조 1항 2호 공소기각 결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문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조문의 의미는 뭐예요? 사망한 자를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이 조문의 전제가 이미 사망을 했을 때는 통상사건이라면 이제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놨으니까 이미 사망한 자를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면 공소기각 결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조문을 넣었을 거 아니냐. 이 조문이 이제 발견됨으로써 요즘은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하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의 태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438조 2항 1호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 재심이 청구돼도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소기각 결정설로 가는 게 지금 이제 압도적인 통설 입장으로 뒤바뀌었어요.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면은 이런 법인의 해산 등에 대해서 공소 제기 이후에 법인이 해산됐을 때, 그러면은 기존부터 이제 우리 판례가, 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급하죠. 일단은 거기에서 3번에 보면 판례 해설에서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인정되는 설립에서부터 해산 또는 청산에까지 당사자 능력을 갖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민사법이나 상사에서 바로 청산사무 종료 시 해산 등기가 돼도 청산사무가 종료할 때까지 존재한다 얘기를 하는데, 형사에서 그 형산사무 종료와 관련해서 형사재판 확정 시까지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형사재판 확정 시까지 당사자 능력이 존속한다는 판례는 있었고, 최근에 나와 있던 이 본문 판례는 미리 공소제기 전에,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미리 해산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해산을 해버렸다, 내지는 청산을 했을 때, 청산 후에 어떤 공소제기 혹은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제기 이후에, 이게 이제 기존부터 있는 거, 해산이라든지 청산을 했을 때, 그래도 형사재판 종료 시까지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먹튀 방지, 법인이 범죄 저지르고 튀는 거 막자, 이런 얘기인데, 이제 부수해가지고 좀 더 알아둘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선택형 지문에서 알아둘 게, 자, 당사자 능력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담과 같이 너 죽을래? 라고 하는 말을 까불다가는 당사자 능력 소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좀 불러보시고, 형사소송에서 변론 능력은 특별히 언급되는 게 없는데, 예로 들면은 대법원에서의 변론 능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만 있다. 이런 정도가 다예요. 형사소송에서 변론 능력이 언급되는 것은. 주로 이제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이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 유하는 당사자 능력은 가지고 있다. 소송 능력은 통상적으로 없다. 이게 일괄적으로 없는 건 아니에요. 요건 의사 능력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유아라고 하더라도 만 3세 1월 이상 정도 됐을 때 증언 능력을 인정한 바 있어요. 소송 행위를 의미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없다. 일반적으로 없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당사자 능력은 소송 조건입니다. 여러분, 소송 조건, 소송의 개시 유지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형사소송에서는 이 소송 조건이 거의 형식재판 사유하고 일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소송 능력은 그냥 외워도 되고요. 소송 능력은 소송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소송 능력은 뭐냐? 소송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소송 능력이 없을 때는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게 원칙이고, 법정 대리인이 일정한 경우 대리를 하고,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형식으로 가는데, 유아의 경우, 유아가 기소가 될 수 있나? 있죠. 조세범 처벌법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괜히 나는 지금 정과 한 5범, 나는 괜찮은데 할아버지가 3천억 물려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거기 벌금 나오고 내 짜증 나가지고 그래 내가 벌금 전과 5범이야 뭐 이런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런 경우 바로 유아라고 하더라도 이 조세범 처벌법 득에 있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을 때 처벌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때는 원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고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특별대리인이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능력은 당사자, 그러니까 소송 능력은 소송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 능력은 소송 조건인데 소송 능력은 소송 조건이 아니다. 이거 좀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거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공소장 변경과 필요적 이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에서도 사례형으로도 이제 2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사안이 8조 2항. 그래서 단독 판사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 시 합의부로 이송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적 이송이에요. 형사소송에서 이송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기출이 한두 번 나왔어요. 근데 100% 답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송이 나오면 8조 2항 빼고요. 이송은 한다. 하여야 한다가 답이에요. 즉 필요적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법관이에요. 법관이면은 자 A 법관이 있고 B 법관이 있어요. 이송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A 법관이 B한테 이송을 하면은 all or nothing이에요. 보낸 사람은 0, 받는 사람은 추가가 되잖아요.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송과 관련해서는 상호 간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송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송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은 필요적 이송이다. 답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형사소송에서 예외가 하나 있다면 이제 8조 1항 현재지로 이송할 수 있다. 현자만 나오면은 할자 하나만 찾으면 돼요. 뭐 이것 이외에 소년 이제 가정보호 사건이라든지 성매매 사건 뭐 이런 것들 어떤 가정부로 이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지금까지 모든 국가시험에서도 아주 소소한 국가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럼 다시 이제 8조 2항이 이렇게 되는데 뭐 시험 문제는 이 8조 2항과 관련해서 거기 나와 있는 거 항소심의 경우에 고등법원으로 필요적 이송한다 하는 것을 주관식으로 이제 한번 항소심에서는 주관식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370조가 8조 2항도 1심을 상정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1심 상정.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무조건 370조가 포괄 준용한다. 준용을 한다라고 해서 1심 규정을 준용하니까 이 8조 2항이 적용이 되고 그냥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 사건의 항소심은 어떤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법원조직법 뭘 찾아봐요. 고등법원이 이제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고등법원으로 필요적 이송을 한다라고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혹시 늦으신 분들은 필기 사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비껴놔 줄 테니까 도중에 한 번 더 얘기 다 오실 때까지 안 지우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토가 그냥 370조가 8조 2항 포괄 준용하고 있고 고등법원이
법원조직법상 정당한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필요적 이송한다. 사실 여기에 교재들의 학설이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이론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 지방법원 항소부가 1심 관할을 한다든지 뭐 2심 관할을 한다든지 관할 위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주로 2개. 치료 감호가 단독 청구가 됐다 체크하고 3번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청구됐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라든지 치료 감호 이런 것들이 하면은 이건 본안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부 관할이고 뭐 그다음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이 2가지는. 그래서 항소심에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치료 감호가 독립 청구가 됐다. 그러면은 항소 사건에서 바로 합의부로 이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지문이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에 잘못 배당됐다. 기소가 됐는데 합의부로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않고 곧바로 관할 위반을 해요. 이 첫 번째 이유는 심리를 진행한 게 없어요. 사실 심리를 진행한 게 없기 때문에 관할 위반이 가장 간명합니다. 근데 심리를 진행하다가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로 바뀌었다. 그럼 사실 심리가 진행했고 형사소송법 1조 2항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2조에서 보면 관할 위반이라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사실 심리를 진행을 했다가 관할 위반을 선고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해서 공소장 부본, 뭐 출석, 기일 잡고 시간만 끌지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유효하게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조 2항이 도입이 됐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보면은 2번에서 보면은 쟁점 판례는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되었다가 그러면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마약류 관련한 법률 위반이긴 하지만 1심에서 뭐 2심에서 절도가 이제 강도로 바뀌었다. 강도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강도로 변경이 됐을 때 고등법원으로 이송을 하고 근데 고등법원에서 이제 심리한 결과 절도만 유죄를 내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적법한 조치이고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관할권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취지는 살인죄는 합의부 관할 사건이에요.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나왔어. 그럼 관할이 잘못된 건가요? 혹은 살인죄로 나왔는데 폭행치사가 돼버렸다. 관할 폭행치사는 좀 그렇고 살인죄로 갔는데 단순 폭행만 인정이 됐다. 뭐 관할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일단 메모를 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이 이번에는 단독 판사 관할로 공소장 변경이 됐을 때 이게 사실 판례가 좀 오래돼서 뺐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부가 이론상으로 여기는 딱 8조 2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합의부는 재정합의부로 계속 심리가 가능합니다. 조문에 없는 건 하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도 마찰이 있어서 필요적 이송으로 했는데 조문에 없는 건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단독 판사의 짬밥이 제일 높아요. 형사 단독 판사. 합의부에 있는 재판장보다 형사 단독 판사가 짬밥이 더 높아요. 이것들이 어디 함부로 법에도 없는데 나한테 보내. 기분 나쁘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보내는 거죠. 장난치냐 나하고 지금? 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문이 없다. 그래서 재배당이라든지 재배당은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하고 공소 제기한다는 거예요. 재배당이라든지 이송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든지 허가하지 않고 직권으로 심리하든지 합의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렇게 합의부가 계속 심리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32조 1호의 재정합의부 사건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의부는 단독판사 관할 사건도 심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합의부를 계속 심리한다. 조문에 없는 건 안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합의부는 단독판사를 재정합의부로 계속 심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독판사는 합의부 관할 사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송을 하는 거고, 항소시면은 고등법원. 이제 여기서 그렇게 이제 뻔한 지문에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치료 감호가 독립 청구가 됐다, 이런 지문은 다른 국가직에서 아주 전통적인 지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부로 이송한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택형의 기출 죽으라고 파봤자 점수가 초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출 죽으라고 파는데 이것만 계속 기출만 파도 되지 않을까요? 얘기하면은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해서 실패했는데 왜 또 그런 길을 걷냐. 여러분 항상 심포도 있잖아요. 내가 못하면은 내가 못하고 나는 그렇게 공부 안 하니까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라고 사람들이 자기 위로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선택형 기출은 50% 정도만 기출 지문이에요. 물론 좀 더 되겠죠. 사경 작성, 공범 피신 맨날 나와요. 그 개수로 치면은 좀 늘어나죠. 근데 어차피 50%. 그러면은 한 25%에서 30%가 최신 판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기출이란 말이에요. 미기출 어디서 올 거예요? 교수님들이 변호사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내가 직접 창작해가지고 조문을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하나 만들었다. 그런 것도 하나씩 가끔씩 있어요. 근데 다 외부에서 가져옵니다. 교수님들도 인생 편하게 살기 위해서 외부에서 다 가져다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특히나 근데 이제 논점을 선점하는 역할이 있어요. 최신 3개정 판례는. 아까 1번 당사자 능력 있잖아요. 당사자 능력에 판례가 하나 나오면 그 지문 하나만 낼 거예요. 관련 지문을 낼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관련 지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것들, 소송 능력은 소송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왜냐, 우리가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이렇게 형식 재판 사유로 될 수 있는 게 소송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소송 능력은 공판 절차를 정지하고 뭐 여기에다 법정 대리인이 대리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조건이 아니다. 이런 지문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실제에 있어서는요. 자, 이번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또 늦게 오신 학생을 위해서 내가 좀 비켜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사진 찍을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3번과 4번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불복에 관한 부분. 저는 이렇게 불복에 관한 부분을 시초기에 보통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렵지만 이걸 반복하면서 늘어나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일순화 강의 들으신 분들은 불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잡혔었는데 까먹어졌을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 3번 고등법원의 관할 이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안 된다. 그리고 연타로 나와가지고 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3번 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가지고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소가 되니까 나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서울로 옮겨달라 해서 관할 이전을 신청한 사례예요. 그리고 뭐 9페이지에 있는 4번은 좀 다른 형태의 얘기인데 뭐 정점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지우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첫 번째 해설, 4번 판례 밑에 해설에서 관할 지정과 관할 이전에 대해서
이 기존에 우리 시험에서 기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관할 지정은 거기 사유를 안 썼지만 관할 지정은 언제 하겠어요? 관할 지정 신청. 이 재판권 있는 법원이 없을 때 한마디로 이제 처벌을 위해서 하니까 이거는 이제 검사가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조문이 돼 있고, 이 14조에 있는 이 관할 지정은 사실 우리 같이 작은 나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연방제도 아니고, 뭐 재판권이 있는 법원, 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여기 이제 재판권 있는 법원, 죄송합니다. 재판권이 아니라 관할권 있는 법원이, 관할권 있는 법원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뭐 그러니까 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란투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뭐 쉽게 나오죠. 그래서 사건은 없어요. 근데 검사가 신청한다. 근데 이제 밑에 관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이제 재판권 행사가 재판이 이제 곤란하다. 뭐 민심 등으로 어떤 불공정 염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될 때예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뭐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시위를 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무집행 방해 등이 일어나가지고 제주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판이 곤란, 불공평 염려, 관할권 있는 법원 없을 때 밑에 처벌 위해서입니다. 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업 중에 막 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막 물어봐요. 근데 이게 법무사, 그러니까 법원 사무관, 뭐 경찰 승진, 뭐 이거 수업할 때는 수업 중에 막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만 물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면은 수업 중에 물어봐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관할 이전은 재판이 이제 불공평 염려 등으로 곤란하다. 그래서 아까 강정마을 사건,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애워쌌어. 뭐 이러니까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딴 데로 보내달라.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관할 이전은 그래서 일단 검사가 신청한다. 거기 이제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험들을 보면 조문대로만 나오기도 하고 검사는 의무, 피고인은 권한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관할 이전은 좀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인용 사례가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비공개 판례로 하나가 있긴 한데 제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거예요. 근데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이라고 해서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에 근무하면서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한테 흘려줘요. 그래가지고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관할 이전해달라 그래요. 여기 다 끼리끼리 광주고법에 있는 그 판사들끼리, 광주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끼리 다 끼리끼리 해먹으니까 그래서 옮긴 사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봐도 판례 대법원 판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사실관계도 안 나와. 하급심까지 가야 나올 정도고 그래서 시험 나오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가 나오면 관할 이전 대상이 아니다. 관할 이전 신청은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지문들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얘는 검사는 의무, 피고인은 권한인데 이 두 가지가 생각을 해보면 관할 지정은 처벌하기 위해서 검사만 신청, 하나는 검사는 신청, 피고인은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관할 이전이냐 지정이냐가 헷갈려요. 그래서 두 문자 하나만 따겠습니다. 요거 하나면 돼요. 검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검지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쟁점이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입니다.
자, 형사소송법 그 밑에도 쭉 있는데 형사소송법 402조를 펴겠습니다. 이 앞에만 조금 시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속도가 팍팍 올라갈 거예요. 앞에서 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수소법원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상의 법원은 수소법원이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 형사소송법상의 법원. 공소가 제기돼서 본안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상 관할 지방법원 판사. 혹은 지방법원 판사, 혹은 판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수임 판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면 이 수소법원이 주체가 되는 것, 전체로서 법원이 주체가 되는 것을 절차, 법률 해석에 관한 재판은 결정이고, 개별 법관이 행하는 재판은 소송법상의 명령이죠. 결정과 명령은 본질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주체가 법원이냐 아니면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냐에 따라서 그러면 명령으로 간다. 이게 이제 기본 출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을 공부할 때 우리 재판 청구권의 허용 범위는 입법 정책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여러분, 입법 정책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법률상 권리, 문헌의 물리 해석이 중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헌의 물리 해석, 물리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예로 들면 고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를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그러면 물리 해석대로 간다. 232조 1항이 1심 선고시라고 돼 있다. 항소심을 1심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도 할 수 없다. 그냥 아주 간단해요. 판례가 얘기하는 구조이고 검토하는 구조다. 입법 정책적이다. 그래서 이제 402조는 기본적으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보통 항고 대상이 된다. 우리가 보통 쓰는 항고는 이제 보통 항고가 되는데, 다만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바로 403조 1항을 얘기합니다. 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 403조 1항. 특별 규정으로는 403조 1항 이외에 뭐가 있냐면 즉시항고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즉시항고 규정이 있으면 보통 항고는 안 돼요. 즉시항고만 무조건 됩니다. 준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것도 해당에 즉시항고가 있다. 그러면 즉시항고만 됩니다. 이게 403조, 402조 단서에서 나오는 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그래서 즉시항고를 특별 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가 다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403조 1항에 보니까 관할이라든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즉시 항고 규정이 없는 이상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이외에는 항고할 수 없다. 보통 항고도 안 된다. 그 402조는 수소법원의 결정은 다 된다며. 근데 수소법원의 결정 가운데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안 된다. 이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종국 결정을, 그러니까 종국 전 결정을 의미한다. 종국 결정이라고 해봤자 몇 가지 없어요. 공소기각 결정. 상소 제기했는데 상소가 부적법하다고 해서 상소기각 결정.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얘는 즉시항고가 있어서 아웃이에요. 결국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어서 보통항고가 되는 게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도 있겠죠. 요와 관련해서 바로 이제 형사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 이것은 형사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형사 재판은 마무리했고 소년부로 간다. 여러분,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필요 없어요. 공소제기를 요하지 않아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진행되는 거, 보호처분이 진행이 되는 건데, 얘는 종국 결정으로서 보통항고 대상이 됩니다. 이거 말고 거의 시험 수준에서 찾아볼 일은 없어요. 당연히 이제 뭐 가정보호 사건 같은 경우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면 송치 결정이 있겠죠. 그럼 종국 결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관할도 넓은 의미로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에요. 이런 데에는 원칙적으로 보통항고가 안 된다. 이유가 있어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들은 뭐 예로 들면 뭐 국선 변호인 선임 혹은 불허, 뭐 공소장 변경, 뭐 변론의 분립형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항고를 허용하면은 재판이 난잡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일일이 항고를 허용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소송 경제를 고려해서 보통 항고를 일일이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바로 360, 그러니까 판결 전체에 대해서 상소를 해서 뭐 361조의 5.1호라든지 383조 1호의 상대적 상소 이유로 제시해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이 시스템이 결정 불복에 대해서 주관식은 나오면 다 이 시스템이에요. 요것은 주체가 수소법원의 결정이다. 이 수소법원이냐 재판장이냐는 법조문에 찾아서 주어로 보면 돼요.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 명령도 조문에 근거가 다 있어요. 그럼 수소법원의 결정인데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다. 따라서 즉시항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 있으면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즉시항고가 특별 규정 우선 적용되니까 게임 오버예요.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니까 따라서 항고할 수 없다. 403조 1항. 그럼 어떻게 불복해? 판결 전체에 대한 상소 이런 거 싹 모아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한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서 상소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할 이전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 보면은 사실 관할 이전의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 대통령 사건은 비공개해서 어떻게 찾았냐. 정보공개 청구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사자의 이름을 넣고 사건 번호를 보면은 열람이 어느 정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전두환이라고 내 이름 써가지고 넣으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이름을 알면 어느 정도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나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확 그렇게 써먹어도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도 관할 이전 결정은 관할 내지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에요. 분명히 즉시항고 규정 없을 거예요. 즉시항고 없으니까 보통항고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불복하라고요? 판결 전체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서 상소 이유로 삼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403조 2항은 수소법원의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인데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 보석, 감정유치. 자, 여기는 보세요. 신체 구속에 관한 거. 압수, 압수물의 환부. 그 다음에 압수에 관한 부분은 보통 항고를 허용해요. 403조 1항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인신구속과 재산권 침해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과 관련한 판례는 전부 다 피고인 구속에 관한 것들이에요. 공소제기 이후. 자, 여러분 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나왔잖아요. 그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삭제가 됐지만 403조 2항에 따라서 보통항고는 돼요. 이 유사한 게 피고인 보석이에요. 피고인 보석은 즉시항고 규정이 있었는데 위헌 선언됐잖아요. 그러면 즉시항고가 특별규정이니까 특별규정 날리면 일반 원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403조 2항 구금 압보유, 보석에 관한 결정으로서 보통항고가 되는 거예요. 구속의 집행정지도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가 있어요. 집행정지가 없는 보통항고. 너무 중요한 것들은 예외적으로 얘네들은 보통항고를 허용하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수험생들이 지금도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항고 안 돼. 즉시항고 안 돼. 따라서 일반 항고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항고라는 말은 거기 써 있는 게 이거예요. 일반 항고는 즉시항고 플러스 보통항고. 그리고 일반 항고라고 하는 것은 항고란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런 의미예요. 강학상의 개념이다. 구체적인 불복 절차가 아니에요. 근데 야, 즉시항고 안 돼. 보통항고 안 돼. 따라서 일반항고가 돼? 좀 당혹스러운데 지금도 이런 문장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이렇게 찾아보고 끝내는 겁니다. 자, 5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도 인정되느냐. 여러분 이제 집행유예가 취소한다라고 하는 거, 집행유예 취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형법 강의가 양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벌론 같은 경우가 선택형으로 나오면은 좀 당혹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학원에서도 이 형벌론을 자세히 설명할 게 시간이 없을 거예요. 법조문만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선택형을 할 때 이 형벌론들의 문제들을 조금 사례 문제에 좀 끼워가지고 그때그때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객관식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취소와 관련해서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62조 정도부터 해서. 형법입니다. 제 형법 62조. 일단 형법 62조에 이제 집행유예 요건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62조의 2의 보호관찰 수강명령. 집행유예 실효. 집행유예는 이렇게 이제 실효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자, 집행유예 취소와 관련해서 이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면 돼요. 351호.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51호. 1에서 5년까지 유예기간. 단
3년 이내에 금고 이상,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돼서 형 집행, 면제, 형 집행 완료 또는 면제로부터 3년 이내의 범죄는 못하게 된다. 이게 35153 이렇게 숫자로 외워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이제 실효가 있고, 실효가 있고 취소가 있는데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 필요적 취소는 이 단서의 사유, 3년 이내에 뭐 금고 이상의 형이 발견이 됐을 때. 그러면 임의적 취소는 어떻게 되냐? 바로 2항에서 보호관찰과 관련해서 보호관찰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조건이 현재 중대했을 때. 그래서 바로 2항에 보니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위반한 자가 준수사항 명령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운 때 어떤 보호관찰과 관련해서 준수사항 위반 그리고 정도가 무거울 때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형태. 그러니까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꼭 재판에 의하게 됩니다. 자, 보는 김에 좀 더 봐도 될까요? 아니면 형사소송법 시간인데 형사소송만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약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자, 선고유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9조가 이제 선고유예인데, 자,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일자벌, 1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벌금. 벌금에 보니까 선고유예는 벌금형에 상한이 없어요. 완벽한 초범에 대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선고유예는 취소 제도가 없어요. 모두 다 실효로 합니다. 실효. 용어가 실효예요. 그냥 만든 사람이 실효라고 해놨어. 필요적 실효는 바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를 발견했을 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를 발견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2항에 보니까 61조 2항에 보니까 59조의 이 규정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명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을 중에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울 때. 여기에서는 임의적 실효로 돼서 똑같이 돼 있어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울 때. 자, 요게 가석방에도 똑같습니다. 자, 72조가 가석방이 있는데 74조 가석방의 실효가 있어요. 가석방의 실효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범, 고의범으로서 어떤 실형을 받았을 때, 판결이 금고 이상형이 확정됐을 때인데, 참고로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범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법감정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재범률이 제일 낮은 그룹이 어디냐면 범죄율이 제일 낮은 그룹이 무기수로서 가석방 나간 사람들이에요. 범죄율이 엄청 낮아요. 평균적으로 22년이 있어야 가석방이 나가는데 이 사람이 가서 범죄 저지르고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들하고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와요, 확률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재범률이 제일 낮고 원래 범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누범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석방이 실효되는 걸로 하는 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고의범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석방의 취소도 한번 보세요.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면은 무거울 때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나와서 우리 기출지문에서도 나오면 항상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걸 취소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취소 사유, 취소, 그 다음에 어떤 선고유예의 임의적 실효, 가석방에서 취소,
이럴 때는 전부 다 임의적인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요. 우리 형사법으로 나오니까 이제 섞어져서 이제 나온다.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오면은 먼저 집행유예의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게 임의적 취소냐, 필요적 취소냐. 이 지문을 깔고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선 변호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 12조 사항에서 헌법상 기본권, 특히 이런 청구권적 기본권 혹은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물리대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형사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국선 변호인과. 그래서 국선 변호인 제도에서 33조에 보면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이 있거든요. 33조도 이런 일반 조항으로 볼 때는 피고인의 경우만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피고인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데 예외적으로 피의자에게도 인정이 되는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체포구속 적부심, 거기 안에 써 있으니까 이거 체포구속 적부심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영장 실질 심사와 체포구속 적부심. 실제 이거 이외에도 수사 단계에서 뭐 선임될 수 있는 것,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취소 절차는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 취소 절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죄 확정 후. 그래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적용이 안 되고, 자, 사례 하나 더. 이 집행유예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 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 즉시 항고는 7일 이내 제기하는 항고로서 상소의 일종입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이 항고로서 불복하잖아요. 상소하잖아요. 즉시 항고도 상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344조 1항에 재소자 특칙이 적용됩니다. 이건 상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재소자 특칙은 상소한 피고인의 상소 편의를 위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즉시 항고는 상소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소자 특칙이 적용됩니다. 이 판례는 뒤에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나온 판례예요. 지금 집행유예 하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갔는데, 집행유예에서 취소라고 나왔을 때 임의적 취소와 필요적 취소. 그래서 3년 이내에 어떤 금고 이상의 판결이 있는 게 발견이 되면은 필요적 취소고, 어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게 임의적 취소다. 이렇게 정도가 무거운 때 준수사항 위반, 이거에 보니까 가석방도 그렇고, 가석방은 취소로 쓰고, 집행유예는 실효라고 썼지만, 선고유예는 취소라고 썼지만, 선고유예는 그러니까 꼬였습니다. 선고유예에는 취소 제도가 없어요. 다 실효라고 명칭을 붙여서 임의적 실효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국선 변호인과 관련해서는 수사 단계,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개밖에 없다. 영장 실질 심사와 체포구속 적부심. 그래서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는 안 된다. 주관식으로 나와도 이 정도예요. 자, 학설로 한번 보면은 국선 변호인 선임 의뢰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서도 인정돼야 된다는 견해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예외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 적부심에서만 인정될 뿐이고, 그래서 집행유예 취소 절차는 유죄가 확정된 다음의 절차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 제도가 적용이 안 된다. 다만 여기도 이 불복은 즉시 항고로 불복하게 되어 있다. 이 즉시 항고와 관련해서는 상소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소자 특칙이 적용된다까지. 자, 6번과 관련해서는
좀 쉬었다가 국선 변호인 제도 이렇게 앞에 소송행위 파트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모르죠. 국선 변호인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